자, 요즘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정말 많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도시의 주택난이 너무 심각하고요. 이 둘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동네 학교가 만약 하나 둘씩 사라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그냥 학교 몇 개 없어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선 많은 도시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하지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위기가 있어요. 네, 바로 사립학교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이것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사립학교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학생 수는 계속 줄죠. 그런데 교직원 인건비나 건물 유지비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재단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학교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위기로 내몰리는 거죠. 이게 근데 한두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학교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아버렸다고 쳐요. 그럼 그 자리엔 뭐가 들었을까요? 10중 8구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겠죠? 자, 한번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학교를 세운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의 아주 중요한 교육 인프라 하나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심각한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주 역발상적인 해결책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거든요. 왼쪽처럼 이걸 그냥 낡은 학교 허물고 아파트 짓는 거네? 이렇게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보면요.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봐야 해요. 이건 집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구조적 구제책이라는 거죠. 이건 특정 재단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도시와 학교 모두를 위한 공적인 계약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1차 목표는 주택 공급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짓는 건 학교를 살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바로 학교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공립학교도 아니고 왜 사립학교에 이런 파격적인 혜택까지 줘야 하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공립학교는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사실상 망할 위험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립학교는 다르죠. 재정난이 생기면 그건 곧바로 폐교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문 닫고 방치된 학교 부지는 도시의 흉물, 그러니까 슬럼이 될 수도 있어요. 리스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 놀라운 구출 계획,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한 4,000평 정도 되는 학교 부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적률을 500%까지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35층 높이의 주거타워를 4동이나 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운동장은 원래 있던 그대로 지상에 온전히 보존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운동장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35층짜리 건물을 짓냐고요? 바로 공간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수직 복합 도시를 만드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지하로는 8층까지 아주 깊게 파서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고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출입구도 완전히 따로 둔 새로운 학교를 만듭니다. 그 위, 5, 6층에는 카페나 서점 같은 상업 공간을 넣어서 동네 사랑방처럼 만들고요. 그리고 맨 위, 7층부터 35층까지가 바로 주거 공간,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학교, 상가, 아파트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도심에 무려 464세대의 새 집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464세대 중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15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비싼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공성을 확실하게 확보한 주거 공간이 함께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일 겁니다. 바로 돈 문제죠. 아니, 이렇게 멋지게 지으면 도대체 한 채에 얼마야?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진짜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낱낱이 해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들어간 공사비를 전체 세대수로 그냥 나눠보면요. 한 채당 무려 12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와, 이 숫자만 딱 보면 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무 비싸잖아 하고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 아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공공인프라 비용은 과연 누가 내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방금 봤던 그 12억 7천만 원 안에는요, 사실 아파트 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짓는 학교, 그리고 그 거대한 지하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 비용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비용을 오롯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삐까뻔쩍하게 새로 짓는 학교 건물, 이거 입주민만 쓰나요? 아니죠. 그리고 도시 전체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그 어마어마한 지하 주차장, 또 지역 주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도시 전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전부 주택 구매자한테만 부담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 인프라 성격의 비용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아파트, 즉 주거 공간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만 다시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세대당 원가가 놀라지 마세요. 약 6억 6천만 원으로 거의 반값이 됩니다. 뚝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이 모델의 진짜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좀 복잡해 보이는 계획이 과연 우리 도시 전체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도시 입장에서는요, 땅 매입비 단 한 푼 안 들이고 도심에 464채나 되는 새 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망할 뻔했다가 살아나는 건 물론이고 최신식 건물에 안정적인 수입원까지 얻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은요, 주변 시세보다 30%에서 40%나 저렴하게 도심 속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요, 어떤 특정 학교 재단을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그 소중한 공간,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정책의 진짜 목적, 바로 생존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학교 부지 아이디어처럼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정말 큰 문제들의 해결책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고정관념이라는 안경을 벗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